음, 우리 성당시대라고 불리는 아주 화려한 당나라 시대의 시의 성인이다, 시성이라고 불리는 두보의 등보라는 시네요. 직역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다라는 뜻이지만 등보는 음력으로 9월 9일에 행사가 있어. 이 중양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어, 이렇게 세 칸이 다 있는 이 길다란 줄을 삼이라고 하고 양수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라는 걸 음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태극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얘는 3, 3, 3을 뜻해서 9, 여기가 하늘이라는 하늘 건괴고 이렇게 있으면 2 해서 6이라고 해서 어, 땅을 뜻하는 본괴라고 하는데 이 주역의 이 괴상이라 이 효라고 하는데 이걸 양효라고 해.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 다 있으면 양효. 다시 말하면 홀수가 양수고 이렇게 짝수, 짝수가 음수였어. 그런데 이 밝고 가벼움을 뜻하는 우리 어, 천지인 삼재 뭐 할 때 이 하늘을 뜻하는 이 양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큰 숫자가 333 하면 9잖아. 그래서 중양절이라고 하면 이 양수가 중복되는 절기다라고 해서 중양절이라고 합니다. 중양절은 9월 9일이니까 음력 9월이니까 9일이니까 가을이지. 그래서 높은 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야유회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등산 파티를 하는데 산수유 나무 빨간 열매를 머리에 장식하고 술에 국화를 띄워서 국화주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양절의 파티를 등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안사의 난 때문에 전란의 시대에 지금 피난을 다니고 있는 두보의 상황에서 외롭게 혼자 등고 행사를 치르고 있는 중이야. 자, 이렇게 일곱 자씩 칠원, 여덟 줄은 율시라고 하는데 이 율시, 여덟 줄짜리 수, 함, 경, 미, 사단 구성의 이 두 줄씩 쓰는 이 율시의 양식이 가장 정교하고 치밀해지는 율시라는 시의 형식을 정형식의 형식을 완성한 사람을 우리 시의 성인인 두보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풍급 천고 원소의 저청 사백 조비회 무변 낙목 소소하 부진 장강 곤곤 레 만리 비추 상 작객 백년 가병 독 등대 갓난 고한 번 상 빈 요도 신정 탁주배 풍급 바람은 급하고 하늘은 높고
가을이니까. 원숭이, 잔나비라고 하지. 원숭이, 휘파람 소리, 슬픈데. 원숭이 우는 소리가 슬프게 들린대. 저청, 물은 맑고, 모래는 희고, 조비회, 새는 날아서 돌아오는데. 무변 낙목은 끝없이 떨어지는 낙엽은 쏴쏴 소리 내며 떨어지고, 부진 끝없는 긴 장강은 곤곤 콸콸 소리 내며 흘러오네. 만리밖에 고향 떠난 말리타 향해 슬픈 가을 항상 떠돌이 나그네 되어 백년 다병 백년의 많은 병 속에서 한평생의 많은 병 속에서 오늘 홀로 높은 누대에 올랐구나.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 사랑하는 동생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9월 9일 중량절에 국화 파티를 하면서 등산했겠지. 근데 오늘은 독등대 홀로 대에 올랐다. 갓난 고한,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워서 서리 같은 머리카락, 흰 머리카락을 벗내 고민하니, 걱정하니, 요도 병들고 아픈 몸 때문에 새롭게 멈추었다네. 탁주백, 막걸리 짠, 탁한 술의 잔을 이제 술까지 끊었다네. 이런 거지. 음,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시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하지, 굉장하지. 비장미라고 하는 비장한 아름다움, 슬프지만 장쾌한, 슬프지만 떳떳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겉으로 그냥 보자면 원숭이 슬픈 소리가 들리고 새들은 날아가고 낙엽은 떨어지고 장강은 흐르는데 나는 말리밖에 슬픈 가을에 혼자 나그네가 항상 되어 있고 병은 많아서 혼자 등고를 하는데 머리는 늙어가지고 희게 되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술까지 끊어야 되는 상황. 이렇게 하면 그냥 너무 슬프잖아. 근데 이 슬픔을 단지 개인의 슬픔이나 한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끝없는 무변이라든지 부진, 끝없이 흐르는 장강이라든지 만리라든지 백리와 같은 굉장한 스케일, 커다란 스케일 속에서 어, 이 시가 단지 슬프지만은 않고 떳떳하고 장한 느낌이 나죠. 두보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어, 이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양 기자의 모순입니다. 양 기자라고 하는 뛰어난 작가의 베스트셀러고 1998년 작품이니까 선생님이 대학 가던 IMF 위기 이 시절에 어, 소설이 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받는 걸 뿐더러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에 항상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판매가 되는 이런 기이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모순을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끝까지 다 읽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이런 거지, 모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순, 이 모순성이 있다는 거지. 대표적인 모순이 어머니의 삶과 이모의 삶인데, 어머니의 삶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다시 말해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쪽은 이모부라고 하는 아주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서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사는데, 아버지는 알코올이지, 술주정뱅이고, 방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어, 돌아오지도 않고, 가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짊어지느라 어머니는 똑같은 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모보다 한 10년 늙어 보이는 고생스러운. 그런데 이런 삶이 그러면 어머니의 삶은 마이너스고 이모의 삶은 플러스냐? 어머니는 이런 삶 속에서 사실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결혼했고 이모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이모부 대신에 편안한 안정적인 삶. 그러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왜? 삶에 의미가 없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을 텐데 거기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의미 찾기라는 거잖아. 어머니는 자신이 찾으려 하지 않지만 자꾸 삶의 의미들이 덤벼들지. 왜? 고통스러워. 아버지 없는 자기가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갈, 지방 경제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장사하는 거 힘들고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지.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고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모순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방식이 사실은 변증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도식이거든. 아주 오래된 도식인데 변이라고 하는 건 말하다 이런 뜻이야. 대화하다. 다이얼로그. 정하고 반이 이렇게 싸우면 합으로 종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반합을 보여주는 어, 변주법으로 해설하는 이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의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어떤 도식이 있는데 최초의 자연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속에 나만 있다면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이나 자신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규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에 나 한 명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나는 반에서 1등으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꼴등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되기도 하지. 이 우주에 아무 존재도 없는데 나 혼자 있다면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는 항상 반을 만나기 때문에 정이 되고 정을이 있기 때문에 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든 B든 혼자서는 자신의 의미를 구성할 수 없어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어때? 이제 정체성이 생기지.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 되잖아. 이 강자와 약자의 문제. 그래서 강한 애가 약한 애를 정복해서 자신은 주인이 되고 약한 애를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노예가 노동을 통해서 주인을 먹여 살리는데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노예는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군다나 주인한테 인정받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인 어떤 존재고 세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이해가 높아지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똑똑해지는 노예가 되는데
반면에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예에 이렇게 노예를 부려서 먹고 살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바보 상태가 되고 어찌 보면 주인이 노예를 정복해서 있는 것 같지만 주인은 노예가 없으면 굶어 죽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노예 변증법이에요. 사실은 모순되는 얘기지. 주인이 사실은 자신 삶의 주인이 못 되고 오히려 노예가 온전한 실존적 삶을 산다는 점에서 모순성이 있는 거잖아. 이것이야말로. 이게 노예 변증법이고 이게 삶의 모습이라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이 도식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애들이 사고치고 진모라고 하는 애는 뭐 연습하다가 누구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 가고 온갖 시련들이 찾아오잖아. 심지어 나중에 집 나갔던 아버지,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는데 치매와 중풍이 걸려서 왔잖아. 폐인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와중에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모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모는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남편이 다 해줘. 안락한 집, 부유한 삶, 자식들은 공부 잘해서 유학 가서 손 안 대고 집에 안 돌아와. 할 수 있는 일은 가끔 안진진 만나가지고 밥 먹고 음악 듣고 얘기하다가 이 완전해 보이는 이모는 결국에 삶의 의미,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삶의 모습에 가깝다고 양규자라는 작가가 포착한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선생님 해석에 의하면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노예 면제법처럼 오히려 노예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진실을 알아가고 그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의 자부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반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지만 그 와중에 그 안락함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바보 멍청이 상태로 몰락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가 주인 되고 주인이 노예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다고. 이거야말로 우리 삶의 모순성이지. 이렇다는 거를 포착한 작가가 이런 소설을 쓴 거지. 선생님은 이 책을 읽고서 이 마지막 그 199페이지쯤에 있는 이 선택이 어, 이 소설의 결말을 되게 보여주는 일종의 복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미래 사건 암시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좀 약간 그 안진진이라고 하는 진짜는 진짜란 뜻이지. 진짜 하나로 부족해서 아빠가 두 개 해줬잖아. 진짜 진짜 강조지. 그런데 이거야말로 또 소설 제목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다가 안이라고 하는 진짜 진짜인데 앞에다가 농담처럼 안이라고 붙여놨대잖아. 아빠가 이름을. 안진진. 가짜 가짜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야. 이 안진진이라는 캐릭터가 어 나영규, 김장호
이 나영규란 캐릭터는 아주 계획적이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야. 데이트 코스를 딱 정해놓고 심지어 뭐도 정해놨어? 나 언제 결혼할지를 정해놨어. 윤희야, 네, 안진진이 그 나영규의 청혼을 받고 정이 뚝 떨어지잖아. 나영규가 뭐라고 네, 했냐면 나는 몇 살에 결혼하기로 아주 옛날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당신이 나의 청혼에 대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고. 나는 이거 올해부터 계획해왔던 거고, 그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진진이 정뚝대잖아. 왜 그럴까, 윤희야? 한편 보면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 남자가 나는 몇 살에 결혼할 거라고 늘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온 남자고 성실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나를 만나서 내가 뭐 안진진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냥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것 제외하고는 25살에 뭐 대학도 졸업도 안 하고 뭔가 뭐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집의 내력까지 살펴보면 평범한 수준도 안 되지 사실은. 아버지는 병들고 방 나가던 사람이고 동생 하나는 감옥에 있고 엄마도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러는데 이 안진진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면 되게 고맙고 그 결국에는 또 나영기랑 결혼하잖아. 그런데 왜 정이 떨어졌을까, 윤희야? 너는 어땠을 것 같아, 저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부담스러워? 약- 약간 너무 도움만 받는 처지여서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음. 문희준아, 이? 안진진한테 나영규가 나 옛날부터 내 몇 살 겨울에 꼭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그 상대가 당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청혼하니 크리스마스 전까지 뭐 답을 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꼬시고 있잖아. 그랬더니 안진진이 정이 떨어졌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유준아? 그 전까지는 너무 계획해 놓은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무 다 계획을 해 놓은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아까 재영 결혼한다며. 네, 응. 야,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실한 남자인 거지. 야, 형한테 모은 돈, 형 사업 망했다고 다 줘버리고 자기 결혼할 돈도 챙겨놓지도 않은 약간 낭만적이고 맨날 산으로 들로 꽃사진 찍으러 가면서 이거 무슨 꽃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니 뭐 이렇게 하는 김장우 물론 사랑하긴 하지. 계획인 게 뭐가 문제야? 계획을 그건 잘 성실한 게 뭐가 모르겠는데. 문제야? 야 다경아, 이다경, 네. 야 나영규 같은 제안을 했는데 안진진이 왜 정이 떨어져가지고 이별하려고 생각하고 김장우랑 결혼하려고 생각했었잖아. 음. 왜 그랬어? 음. 어? 윤희야, 네, 너가 그 상황, 진짜 그 상황 딱
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어떤 남자가 나는 어릴 적부터 몇 살 겨울이 될 때까지 그냥 뭐 30살인가 넘기기 전까지 그 전에 결혼하기로 했고 나는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 왔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 부담스러운 건 말고 뭐가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소설에 가정이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안진진이 얘의 이 계획에서 도망가 버렸어. 원래 계획대로 이모가 죽지 않았으면 장우랑 결혼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도망갔다면 나영규는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처럼 그렇게 슬픈 게 울면서 이 여자를 그리워하고 아프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가? 윤희야? 어, 아니요. 왜? 왜 아니야? 지금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는 뭘 계획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몇 살 때까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이 여자는 안진진이야? 어릴 때 나는 안진진 알지도 못했는데 안진진을 만날 줄도 몰랐는데 이 안진진의 인생의 미래는 뭐고, 인생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안진진은 몇 살에 결혼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이런 계획들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오직 나는 남자로서 몇 살 전까지 여자랑 결혼할 거야만 있는 거야. 이거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지, 안진진과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나? 안진진이란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쟤는 완전히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이 인생의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야. 나의 스케줄하고는 상관도 없고 얘는 오래전부터 내가 아니어도 어떤 여자를 그 칸에 넣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킬 어떤 사람이. 그런데 나한테 그 칸에 들어오라는 거지. 내가 너기 때문에가 없는 거야.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삶에 들어간다는 건 뭐야? 그냥 나영규에게는 여자면 되는 거지. 조건에 맞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여성이면 되는 거지. 그게 이런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기 때문에는 아닌 거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모의 죽음 이후에 이런 줄 아는 상태로 기어 들어가는 거지. 뭐 알 수 없는 거지. 왜 그러는지.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약간 복선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장우를 확실히 사랑한다는 자신의 확신이 들었어. 나는 진짜 김장우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드니까 어떠냐면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으로 느껴지는 거야. 사랑은 바다만큼도 아름답지 않다. 그럼에도 사랑은 사랑. 아름답지 않아도 내 속에 들어앉은 이 허허한 느낌, 비어버린 이 마음이 뭔가 아프고 비어버린 것 같은 이 통증 같은 아픔이 분명 사랑이라는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굴곡심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이런 것도 일종의 상징성이지. 왜? 지금 덜커덩거리고 지저분한 이 차는 굴곡이 심한 도로를 누가 운전하고 있어? 김장우가 운전할 텐데 이것이 나의 미래 같은 거지. 이 남자 만났을 때는
굴곡 심한 도로를 불편한 차를 타고 덩글컹거리면서 불편하게 살아가겠지. 하지만 이 남자는 내가 사랑해. 그리고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한다는 건 뭐야? 계획을 수행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이 사람 때문에 반대로 또 이 우주의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질다 할 때 이 어질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사람이잖아. 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 바디오도 사랑은 두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이 우주에 단지 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고 반대로 나는 너의 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었는데 누군가 와서 여기를 고스란히 채울 방법이 없을 때 그게 사랑이지. 그래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부재의 고통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숭고한 어떤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 고통이 완화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볼 때 요만큼 다시 말하면 사랑을 빠진 것은 확신하면서도 그 사랑이 자신한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제가 없을 때 느껴질 나의 고통 같은 거 이런 걸 느끼는 게 진짜 사랑이고 그냥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건 그거는 나영규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면 되지. 응? 돈 많은 사람 누구나 만나면 되지 그냥.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 돈 많은 사람이 나를 그 이렇게 결혼하자고 할 확률도 뭐 많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냥 나영규랑 결혼하는 것은 그냥 돈은 그냥 결혼은 그냥 돈 보고 취직하는 건가? 그러면 취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사랑은 부재의 고통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너무 큰 고통이 느껴질 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마음으로 12번도 더 안진진 괜찮아를 묻고 있을 이 남자, 나를 염려하지. 우리가 이것을 사랑애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글자는 뜻이 맞지 않고 아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용, 애인 할 때 논어에 나온 표현인데 씀씀이를 절약하고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낀다. 그래서 어, 분자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절용이 이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아끼는 거거든. 그래서 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아끼는지, 그 사람이 나를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다칠까봐 혹은 내가 힘들까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을, 나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아주 옛날부터 사랑은 아끼다라는 뜻이었어. 내가 널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워하는 거 있잖아. 애지중지하는 거. 내가 이 핸드폰을 아끼는데 막 갖다 집어던지진 않겠지. 그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로맨틱한 어떤 뭐 드라마나 첫눈에 반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소설들, 드라마들, 영화들 맨날 보잖아. 그런데 진짜 삶에서 경험하면서 진짜 이 사랑의 문제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아니면 꼭 남녀가 아니더라도 우정이라든지 이런 인간 간의 우정, 사랑 이런 것들 인간관계를 볼 때 아, 누군가가 나를 아끼는구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끼니까. 사랑은 부재의 고통이다라는 것도 어, 깊이 생각해 보고 곱씹어 볼 만하지. 내가 오타를 쳤네. 이 남자를 통해 이렇게 나를 괜찮은지 12번도 더 묻는 이 남자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사랑을 배울 것이다. 때로 추하고 때로는 서글프며 또한 가끔씩은 아름답기도 할 사랑을 그렇게 이 남자를 통해서 배울 거래. 선생님이 이 부분을 왜 복선이라고 생각하냐면 안진진이라고 하는 25살의 결혼을 생각하는 이 여자가 고민하는 중에 어, 어떤 삶 속에서 제대로 느낀 어떤 마음 같은 거. 사실은 이런 것들을 25살에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양 기자라고 하는 소설가의 목소리 같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실감해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25은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닌가? 모를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 자, 선생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시아 독이지. 일화가 칠 같다.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인간을 보여줘야 하는 문학이라면 분명 이 작품처럼 도식적으로 변인을 통제한 철학적 사고 실험일 수는 없고 뭐냐면 솔직히 선생님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이게 어쩌다가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선생님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좋은 소설의 모습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소설 같거든. 왜 그러면 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은 이렇게 어떤 수필처럼 이거를 이제 교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삶의 교훈을 우리한테 막 들려주는 격언집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삶에 부딪혀서 그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하지만 부조리한 삶이 그래도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 가는지를 이 행동하는 인간들의 파열음에 의해서 우리한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어, 좀 너무 인위적인 도식들 있잖아. 엄마는 이모랑 같은 날 태어났는데 같은 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마치 반대꼴의 남자 한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자유분방하고 집에 갇히지 않는 뭐 술주정뱅이의 막 이런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착실해서 미래 계획을 착착착착 수행해 나가서 숨막히지만 그래도 안락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이 도식을 그대로 아버지와 이모부의 도식을 내가 선택하게 하는 어떻게 해서 엄마와 이모라고 하는 유전자가 똑같은 두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변인, 어떤 남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저런 인생을 살기도 하니 나의 인생 역시 이런 판단의 일종의 그 두 가지를 미리 살아보는 것 같은 엄마의 삶을 보고 이모의 삶을 보면서 아, 내가 나영이랑 결혼하면 이모부 같은 남자니까 저렇게 이모 같은 삶을 살겠구나. 반대로 저 김장훈한 남자랑 결혼하면 나는 아버지 만난 엄마처럼 고생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도식화돼 버리는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유치하다면 유치한 도시 같았어. 그래서 이런 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흥부놀부 얘기나 뭐 이런 혹부리 영감의 겉으로 이제 아주 이 컨트라스트 대비가 구조적으로 짝짝짝짝 이 마치 도표에서 그려도 될 정도로 이거는 일종의 우화 같은 것, 이솝우화 같은 데서나 나올 일이지. 야, 이게 소설이 맞나? 그리고 그때그때 등장하는 이 아포리즘이라는 말은 이제 격언이란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사실은 이 격언들이 너무 훌륭한 격언들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읽은 한 번에 의하면 어떤 한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그 한 꼭지 격언부터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잖아.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의 삶이라도 엄마 왜 그런 삶 살았어 하는 것은 엄마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명언 같은 거지. 띵언 중에 띵언이지. 그런데 그것이 소설 같지가 않고 더군다나 그 목소리가 아주 오랜 경험과 이런 고통 속에서 얻어낸 현자의 목소리 같은 소크라테스 같은 아니면 나이 많은 양귀자라고 하는 어, 인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 이 아주 오래된 작가의 목소리 같은 것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25살짜리 여자아이의 목소리에 이렇게 투영되어서 프로젝트 돼서 나와도 되나? 좀 이상하다. 이런 좀 이렇게 불평을 해봤어. 또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인공이 어느 남자와 결혼하느냐의 문제로 고민이 귀결되는 건 역시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남자 만나느냐에 따라 팔자가 바뀐다. 중학교 때부터 세 번에 가출하고 가출해서 돌아오면서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동생 운동화 사러 갔었잖아. 근데 엄마 신발까지 사오니까 안 혼났잖아. 이런 인물이라면 그렇게 진취적이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안정적인 남편 선택하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 작품은 삶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좀 부조리한 소설이다. 말이 안 되는 소설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양 기자의 아주 리얼리즘,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옮겨놓으면서도 삶의 진술을 보여주는 이 원미동 사람들이란 연작에 비하면 사실 실망스럽게 그지 없다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아, 알 수 없는 것은 아주 옛날 노래, 선생님 대학 다닐 때의 노래인 헤어진 다음날 배경으로 나오는 98년도 작품을 소환하는 요즘 시대, 그리고 요즘 시대 20대, 30대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오랜 고통 속에서 삶의 진수를 알아차린 사람, 통달한 사람이 담담해진 마음이 달관이라면 체념은 뭔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게 체념이지. 겉으로 볼 땐 달관한 사람도 이렇게 보유하고 담담하고 체념한 사람도 뭔가 보유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안 될 수 있는데 달관은 뭐가 필요해? 고통을 통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인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살기 어렵다는 데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는 회한 같은 거지. 왜? 살기 어렵다는 데는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 데는 내가 인생 살아서 얻은 게 아니라 전애들은 전애들은 얘기죠.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요즘의 청년들이 이 소설에 끌린다면 이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데의 지레짐작식으로 인생과 사랑에 대해서 너무 겁먹은 게 아닌가. 그래서 체념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결론에 대해서 편안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의 1부까지 다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1부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얇은 책이고 글이 얼마 안 되고 한 번 읽으면 쭉 읽히는 책이에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어.